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염혜원 YTN 정치부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염혜원 기자,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 국정 지지도부터 볼까요? 네, 대통령 국정 지지도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1월 5주차 주간 집계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긍정평가가 48.8%, 부정평가가 45.8%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 전과 비교를 해보자면 긍정평가는 1.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0.1%포인트 역시 오르면서 긍정과 부정평가의 격차가 3%포인트로 벌어졌지만 오차 범위 아닌 수준입니다. 연령별로는 잘한다는 평가가 30대에서 61.1%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잘 못한다는 평가는 60대에서 57.2%로 가장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와 인천, 호남, 강원 등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았습니다. 반면에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영남과 서울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닷새 동안에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지난주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이 일이 대통령에게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정부 여당 입장에서 김경수 지사 구속 사건은 분명히 악재죠. 그런데 지금 1.1%가 지난주에도 올랐는데요. 수치상으로는 올랐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또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면은 하락하지 않았다 정도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 좀 그렇습니다. 분명 김경수 지사 문제는 악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이 관련된 논란거리가 청와대 쪽보다는 당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지만은 청와대는 조용히 있는 가운데 네. 그 바람에서 좀 비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지금 일주일 전입니다만 청와대 약재가 있었습니다.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이 논란거리가 일으키면서요. 네. 청년들 20대 또 5, 60대 동남아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악재가 있었고 바로 이제 사퇴까지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김경수 지사건이 이것을 덮어버려가지고 네. 그 청와대 약재는 사라진 채 현상 유지 또는 미세하게 청와대는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김경수 지사 이슈는 앞으로도 청와대 국정 지지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번에 만약에 소재가 사라진다면 그러겠지만 이게 사라진 소재가 아니죠.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에서 약간 완화되긴 했지만 이것을 본격적으로 문제를 계속 삼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맞대응하고 있는 한국당 등 야당에서 지금 대통령의 의견 표명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번 설 끝나고 나서도 이 소재가 살아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 따라서 사안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쌓여있는 현안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도 국정 지지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놓여 있습니까?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들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청와대를 찾을 예정인데 북미 정상회담 관련 이슈와 또 법안 처리들 그리고 개각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비건 대표의 방문부터 살펴보자면 오늘 오후 4시쯤에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을 할 예정인데요. 한 달 반 만에 비건 대표가 청와대에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어제부터 만찬을 같이 하면서 내일 판문점에서 있을 북미 간의 실무 접촉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받고 일부 지시를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안 처리인데요. 올해 들어서 일단 문재인 정부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 이슈입니다.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한 중점 법안들이 지금 다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관련된 법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경제 관련 법안 그리고 각종 민생 현안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자유한국당과 야당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있는데 벌써 올해 들어서 국회가 계속 멈춰서 있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각인데요. 일단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최대 7명까지 다시 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인재들을 등용해서 메꿔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일단 4월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겠다 이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것들은 이제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법안 처리 부분은 지금 2월 임시국회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에서 뭐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법안 처리의 주체는 국회가 되는 것이니까 국회가 열려야겠죠. 지난 1월 임시국회 때부터 지금 한국당을 중심으로 국회에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2월 임시국회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관철시켜야 하는 정부 쪽뿐만이 아니라 야 3당도 급합니다. 네. 야 3당은 당장 1월 달에 선거제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가 안 네. 되니까 2월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 한국당이 이렇게 보이콧을 해가지고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으니까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이 중재안을 내놨죠. 당장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농성까지 하면서 보이콧한 직접적인 배경은 조혜주 성간 예. 상임위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관련 부분을 국회에서 해임 결의안을 촉구하는 데 본인들이 합력할 테니까 예. 일단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하도록 하자라는 예.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답답한 상황이고요. 더구나 이후에 지금 김경수 지사 문제까지 같이 불거진 데다가 그 이전에 김태우 행정관 또 신재민 행정관, 신재민 사무관 등등 문제가 네. 불거졌는데 이 문제에 대한 특검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당 입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을지 과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장은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삼고 있기 때문에 예.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럼 설 연휴 사이에는 어떤 국회에서 뭐 뚜렷한 해법이랄까요?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적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릴레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이 와중에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다 원내 지도부들이 함께 유튜브 방송을 하는 등 나와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민주당은 이제 민생과 경제 쪽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분간은 좀 이 설 연휴 기간 안에는 접점을 찾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앞서 이제 김경수 지사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관련해서도 여론조사가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일단 김경수 지사에게 내려진 이번 판결이 적절하냐, 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느냐 이런 의견들을 묻기도 했는데요. 일단 김경수 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것과 관련해서 적절했다 이런 긍정평가가 46.3%로 나왔고 과도한 결정이었다 하는 부정평가가 36.4%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응답이 더 높은데 주로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70% 이상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응답을 보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부정평가가 36.4% 정도 나왔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결과 해석을 위해서 전문가분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네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어떤 법원의 결정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는 대부분 법원의 결정을 인정한다는 네. 쪽에 응답을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부정적인 평가가 36% 정도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대다수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그런 하나의 해석 포인트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네, 네, 염혜원 기자 지적처럼 이게 국민들의 그동안 일반적인 법에 대해 수능했던 입장에서 보자면은 상대적으로 36.4%면은 뭐 적절한 판단이었다라는 것에 비해서 수치는 작더라도 예.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하긴 합니다. 네. 그러나 대신 한 두 가지 정도를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대한 판단에 대한 질문이 유죄와 동시에 법정 구속까지 묶어서 했기 네. 때문에 그동안의 세간의 논의를 보면은 유죄 자체에 대한 논의에 대한 논란보다는 법정 구속까지 해야 되느냐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좀 있어서 어느 부분에 대해 주목한 사람들이 조금 무리한 결정했다고 보는 걸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네. 또 하나는 앞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 호응도가 48.8%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같은 입장에 동조하는 지금 여당에서 대체로 과도한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쪽인데 그게 36.4%라면은 대통령에 호응하는 쪽에서 상당히 이번 판결이 적절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 10% 내외 정도 있다.
네. 그걸 좀 비교해서 같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고 봐야 되겠군요. 예.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정치권도 여전히 공방이 뜨겁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사법부를 마치 자신들의 주머니 안에 있는 공깃돌처럼 만든다면 저희는 이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낸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해서 대선 불복 프레임을 제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한국당은 민주당에 재판 불복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이제 덧씌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대선 불복 관련해서는 한국당의 일부에서 대선 불복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대선 불복까지는 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든가 조금 더 과한 사람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로 했을 때 이게 유죄로 계속 마지막까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난 대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 판결 불복 자체에 대한 여당의 태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게 워낙 큰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여론에 조금 그대로 순응한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여당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초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지나고 나서는 법의 절차를 따르는 방향이 적절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도 밖에 시민단체들과 합세해가지고 이 문제를 적폐청산 차원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초반에는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는 것이 일정하게 그럴 수 있다 했는데 계속 봤을 경우에는 집권 여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번 설을 거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설왕설래 논쟁이 많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점점 지나쳐 오면서 이게 판결 불복에서 약간 적폐청산과 그다음에 법관 탄핵 이런 쪽으로 이슈들이 조금 옮겨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적폐 세력의 보복 재판이다. 네. 이런 아주 강력한 프레임을 걸고 나와서 사실 출입 기자들도 너무 세게 코멘트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있었는데요. 이제는 의원들이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올릴 때 보면 법리적으로 설명을 하려는 노력들을 좀 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재판부의 판결문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심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초반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하나씩 문제를 좀 해결해 가려는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말씀하신 대로 설 연휴가 지나면 양당 모두 약간의 입장 차이는 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법관 탄핵 관련해서는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지금 정당들이 서로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저는 만약에 지금 이번에 성창호 재판장 문제까지 그것을 보고 나서 탄핵 대상에 내야 된다는 주장은 네네. 오히려 탄핵의 정당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과거의 업적이라든가 활동의 토대를 두고 탄핵을 대상을 구별하는 것은 맞는데 이번에 재판 결과를 두고 다시 이 사람도 거기에 탄핵 범죄에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관 탄핵을 주장했던 집권 여당한테 오히려 정당성을 훼손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시작할 때 좀 패착을 두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양당의 접근이 국민들의 정서에서 너무 동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점차 법리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이 해주셨고요. 아까 대통령의 입장 표명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홍준표 전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운동을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 효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홍준표 대표는 말을 세게 하니까 그 정도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장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사안인가? 대통령이 그나마 조금 여지가 있다면은 본인의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옆에서 가장 측근으로 보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언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선거 자체의 정당성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들의 석방운동은 혹시
드루킹 등의 활동이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무리하게 결국은 구속까지 만든 것 아니냐. 네. 구속의 기반에 대한 여론에 뭔가 정당성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정당하게 볼지 이 부분에서 역시요. 현 재판 사법체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라든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까지 만든 그 체계인데 그 사법체계에 대해서 여당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함으로써 스스로 그 바탕을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점은 여당의 최근 행보에서 자초한 좀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자체의 석방운동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감 얻을지 조만간 아마 여론조사가 관련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공감은 얻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각 정당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정당 지지율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8.2%를 기록했는데 반면에 한국당은 27.4%로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6.3%, 정의당이 7.2%로 나타났는데요. 한국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한 것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 이 이슈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있는 데다가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센 발언들을 마구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당의 그 지지층들이 더욱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 이슈를 청와대는 피해갔지만 민주당은 뭐 정면으로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정면으로 받았는데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뭔가 지지 세력을 결집한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만드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상대적인 좀 높아진 것은 민주당의 악재도 있지만은요. 아까 여명 기자가 지적했다시피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인물들이 부각하면서 여러 차원을 끌어들였겠습니다. 예컨대 3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오세훈, 홍준표, 황교안 세 사람의 경우에 서로 성향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성향이 다른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 틀 속에 같이 모이기 때문에 조금 지지를 더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이후까지 성향 다른 쪽의 통합의 양식으로 이끌어갈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서 서로 배척하면서 분열의 효과를 가져올지 경우에 따라서는 잘 만약에 결합한다면 서로 다른 성향을 포괄하면서 조금은 지지를 견인할 소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한국당 전당대회 이번 달 27일이죠. 조금 전에 3강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려지는 대진표 어떻습니까? 네, 일단 H2O라고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와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렇게 3파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일단 두 황 전 총리와 홍준표 전 대표는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설 연휴가 지나고 오는 7일에 공식적으로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선 룰에 관련해서 그런데 한국당 안에서 조금씩 이제 잡음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자면 TV토론회 이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 TV토론회를 2차례만 하고 또 체육관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대규모로 하는 연설을 4차례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후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 체육관에서 하는 선거는 이미 구태다, 돈싸움이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반발을 하지 않고 있고요. 수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연휴 지나면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김만은 원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결과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기 자기가 승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좀 미리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네네.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3강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다 아직까지는 차기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당을 관리할 사람은 대권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이후의 과정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정치권에 있지 않다가 이번에 합류한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계산으로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험을 걸지 않았겠나 그렇습니다. 네네.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도전해야 될 상황이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합류한 것은 본인 나름대로 아니면 주변에 권유동 포함해가지고 조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경쟁에 뛰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동안 한동안 이야기가 없었던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건가요? 네, 지난 지방선거 참패 뒤에 일단 유승민 전 대표는 잠행했습니다. 네. 대표직 내려놓고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대부분
대부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바른미래당이 연석회의, 연찬회를 엽니다. 이 네. 자리에 유승민 전 대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유 전 대표에게 당내에서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좀 했던 것으로 네.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대표에 출마를 하고 또 당선이 될 가능성이 좀 유력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개혁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 네. 그런 계산이 깔려 있고 그럴 때에는 개혁 보수를 표방했던 유승민 전 대표의 역할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숨고르기를 좀 한 유승민 전 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본인의 거취를 어떻게 밝힐지에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한동안 탈당설 불거지기도 했는데 향후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유승민 전 대표 개인의 행보가 바른미래당이란 당의 존재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른바 개혁보수라고 얘기하는 그 세력이 만들어지고 구심점에 유승민 의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지금 바른미래당이 기존의 보수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심지어는 정체성도 모르겠다라고 유승민 의원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서울대학 강연에서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은 개혁 보수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는 유승민 대표는 이전하고 좀 입지가 다른 게 본인을 뒷받침한 확실한 이른바 보수 개혁이라고 하는 개혁 보수라고 하는 그 세력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네네. 상대적으로 아까 황교안 총리가 이른바 박근혜 성향이 강해지면서 새로운 여지가 생겨 보이기도 하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무게중심이 상당히 한국당으로 더 많이 쏠리고 있단 말이죠. 앞서 봤다시피 지지도 지금 올라가고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바른미래당 일부가 이탈해가지고 한국당에 합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우리끼리 계속 뭉치자. 우리가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자고 했던 약속이 있지 않느냐고 뭉치고 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바른미래당의 일부가 한쪽으로는 과거의 국민의당 계열의 일부는 민주평화당과의 뭔가 새로운 것을 모색해 보려고 하고 또 일부는 한국당으로부터 끌어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유승민 전 대표 개인의 행보뿐만 아니라 당의 행보에 따라서 이후에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인 위상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네.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유승민 전 대표의 발끝에 정치권의 시선이 모이겠군요. 여권은 어떻습니까? 지금 차기 대권 유력 주자들이 지금 거의 줄줄이 악재를 맞은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등장한 말이 있었는데요. 안이 바뀜이라는 말 한 번씩 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이 정치권에 나돌았습니다. 떠돌았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안이 바뀜이라는 얘기가 안희정 날리고, 그죠? 이재명 날리고, 그 다음 박원순 까불지 마라, 까불면 날린다. 그 다음에 김은 누군가. 네, 지금 들으셨다시피 안이 바뀜 중에 김의 퍼즐이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되면서 맞춰진 것 아니냐 이런 괴담들이 여권 내에서는 좀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탈당하긴 했지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법정에서 구속이 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현재 그 친형 강제 입원 사건으로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러 정책들이 지금 정부와 입장을 계속 엇박자를 내면서 정치 행보가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떠오르는 차기 대권 주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여론조사나 여러 그 서민들의 네. 그 밥상 민심을 민심에서 보면 떠오르고 있는 주자는 두 명입니다.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네. 이낙연 국무총리 이렇게 두 네. 사람이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 계속해서 상위권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는 스스로 정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대선 직후에는 여권 내에서 굉장히 많은 대선 후보들이 거론이 됐죠. 차기 후보로서. 예. 그렇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진 지금에는 이 두 사람이 당분간은 여권에 있어서 좀 타이반으로 계속해서 주자로 좀 회자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보통 차기 얘기하면은 이전 경쟁에서 후보로 나섰던 사람들이 또 다음에 도전할 네,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 가장 우선이 되는데 조금 전에 염혜원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이전에 도전했던 사람들 상처를 다 입고 있죠.
마침 제가 그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경선 그 토론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사진 찍어놓은 것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사람 빼놓고 나머지 옆에 경쟁했던 사람들은 상처를 다 예. 입은 사람이에요 말이죠. 그렇고 새로 지금 부각된 게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낙연 총리 계속 여론조사에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시민 전 장관은 본인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얘기했지만 중앙선거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본인들의 권한 아니다 해가지고 남겨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나 상대적으로 주목은 덜 받고 있고 지지도는 높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김부겸 장관의 경우도 상당히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네. 지난번도 도전했다가 이번에는 나의 기회가 아니다 다음에 미루겠다라고 자진 중간에 철회를 해가지고 마지막 경선까지는 가지 않았었는데요. 여러 가지 상당히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후에 현재는 지지도에서 이렇게 선두권에는 합류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후에 본격화됐을 때는 김부겸 장관의 경우도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전 실장 네.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 밖에 무대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 일정을 앞두고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역시 다시 한번 가늠해볼 만한 여권의 잠재적인 주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여의도 전국 상황 살펴봤는데요. 연휴가 끝나고 밥상 민심 어디로 향할지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염혜원 YTN 정치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